안녕하세요, 구대판다 테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그 중국 구매대행 카테고리별 스왑 분석 영상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대표님들도 어떤 제품을 처음에 판매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거는 또 판매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제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대량 등록을 많이 할 때보다 요즘에 지재권 이슈가 또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구매 대행의 지재권 이슈라는 거는 내가 미리 좀 잘 알고 조심만 하면 엔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저도 물론 문제가 됐던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21년도 맨 처음에 구매 대행 시작했을 때 그때 외에는 한 번도 이슈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간단하게 다루면서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왑 분석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스왑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이제 그 기준,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장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와 그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을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시각화 시켜가지고 내가 미리 깨닫게 한다라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본격적으로 뭔가 이 카테고리를 한 번씩 둘러보기 전에 우리가 중국 구매 대행할 때 무조건 이거는 피해 주셔야 돼요. 뭐가 되게 많이 있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고, 이것만 피해도 그 지재권 이슈나 흔히 이제 우리가 문제될 만한 요소들이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 캡처해놓고 요것만 하지 마세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캐릭터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카카오톡 때문에 또 이모티콘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죠. 이모티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다 본인들이 창작해가지고 만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지재권 이슈가 상당히 세요. 근데 또 캐릭터를 이쁘게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품화돼서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캐릭터를 보통 생산할 때는 어떤 거에 많이 쓰일까요? 막 노트북 파우치나 문구용품, 이런 것들에서 흔하게 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안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린다. 내가 정말 난 캐릭터에 대해서 완전히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그냥 이걸 딱 봐도 이거는 전혀 막 문제가 없을 만한 캐릭터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지 않는 이상 그냥 캐릭터가 붙어있는 제품들은 소싱을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 출산유가 아동 제품 11세 이하라고 이제 나와 있죠. 만 이제 11세 이하여가지고 14세 이제 미만으로 보시면 되는데, 키워드에 이런 12세 이하 어린이 관련된 키워드가 있거나 상세 페이지에 애기 사진이 있으면 이것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카테고리 볼 때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애기 용품이지만 어른들이 또 쓰는 게 있잖아요. 공용으로 같이 쓰는 게. 그럴 때는 뭐 상세 페이지 이미지에서 이런 관련된 이미지들도 싹 지우고, 키워드도 그런 관련된 키워드들은 아예 넣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건강의료 실버용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노약자나 환자들을 위한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 제품이나 팔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증이 꼭 필요한 제품이어서 안 하는 거고요. 네, 4번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먹는 거죠. 잘못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식기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품 위생 교육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 식기류라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먹는 음식이 1차적으로 닿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포크, 수저, 그리고 그릇, 뭐 음식을 담는 용기, 냄비, 프라이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 위생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쉬워요, 위생 교육 받는 거는. 그래서 이걸 막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위생교육 뭐 온라인, 요즘에도 온라인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온라인 4시간이면 받거든요. 그러면 매번 신고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막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없으면 그런 것도 팔면 안 된다. 근데 뭐 그릇을 담는 용기, 도시락 통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도시락 통을 담는 가방 같은 거는 괜찮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은요, 그 피부 같은 데 바르는 화학 제품이죠.
그래서 이 구매 대행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에 이런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지고 오는 건 문제가 없지만 중국에서 인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오는 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총기, 사람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품, 칼도 마찬가지죠. 근데 칼 같은 경우에는 그 규격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규격이 있고 아닌 규격이 있고,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7번의 패션 액세서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이따 카테고리 때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워낙 이제 브랜드 카피 제품들이 많이 있고, 그런 주얼리 브랜드, 금속류 주얼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으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괜히 자칫 카피 제품을 우리가 모르고 가지고 왔다가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어서 초보자일 땐 좀 피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일단 이 단독 상품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이렇게 결합형으로 되는 전자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무선으로 배터리를. 그러면 이 배터리를 따로 누군가가 구매를 원할 때, 내가 이제 본품이 있고 배터리 하나가 더 필요해서 배터리 하나를 더 주문하고 싶어요 하면 배터리 하나만 배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본품에 붙어있는 배터리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본품에 붙어있는, 이 본품과 붙어있는 배터리는 이 본품과 하나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기 이제 플러스로 배터리 막 3개, 4개 붙여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서브 배터리는 한 플러스 1 정도? 몸통에 붙는 거 하나, 플러스 알파 하나, 2개 이상부터는 세관에서 걸려있는 경우에 폐기될 수도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9번 브랜드 제품 그리고 상표권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는 안 할 건데, 지금 예시로 보여있는 것처럼 효도의자, 감성 캠핑, 학다리, 마술화분, 이거는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본 거고 당연히 쓸 수 있는 단어 아닌가? 이게 무슨 브랜드지? 나도 그럼 학다리로 된 거 뭘 팔아야겠다, 마술화분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다 키프리스에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못 썼다가는 여기서 크게 아마 그 내용 증명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주의하냐? 제일 좋은 방법은 일반 명사만 보라. 이건 제가 유튜브 교육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고 매번 제가 새로운 기술 수업할 때도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는 건데, 모르실 때는 일반 명사만 보시고요. 키워드에서 내가 이거 좀 아리까리하다 하면 일단 하지 마세요. 아니면 키프리스에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서 상표권으로 출원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10번 인화성, 가연성, 방사성, 독성, 뭐 생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6번이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보면 뭐 휘발유, 석유, 페인트, 성냥, 수도, 살충제, 농약, 스프레이, 담배, 뭐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에 수전, 수도꼭지, 샤워기 헤드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KC 인증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제품이고, 이거는 뭐 국가에서 당연히 아예 고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잘못 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뻐 보여도 인증받기 전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거는 꼭 피하자 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를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1차 카테고리 기준으로 한번 봐볼 거고요. 왜냐면 세부적으로 다 보다 보면 정말 너무 많은 카테고리가 있고, 이걸 하나하나 사실 제가 다 안다는 건 뻥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 기준에 제 경험을 토대로 이것저것 하나씩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패션 의류. 강점, 가격 첫 번째. 이거는 제가 맨 처음 구매 대행할 때 정말 많이 했던 카테고리예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타오바오, 이제 우리나라 의류들 동대문 도매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대문 도매 종사자이신 분들도 저희 수업 들으러 많이 오셨었는데, 동대문에서도 중국에서 사입해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중국에서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1차적으로 어쨌든 그 동대문 도매가 만약에 중국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면 이게 1차 벤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직수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벤더 없이 바로 가져오는 효과다 보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1688에서 한번 상품을 찾아보세요. 의류 제품들은 정말 싸요. 타오바오보다 훨씬 쌉니다. 물론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688이 훨씬 싸요. 그렇기 때문에 1688에서 좀 검색을 해보시고 1688은 개인이 구매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배대지에다가 구매 대행 요청하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 소싱할 때 1688에서 엄청나게 많이 소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서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품의 다양성과 사이즈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패션이라는 제품을 판매할 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똑같은 니트를 사는데 누구는 이 색을 좋아하고 누구는 이 색을 좋아하고 누구는 이 사이즈를 입고 누구는 작은 사이즈를 입고, 그리고 스타일도 다 다르고요. 같은 색상이고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핏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니트라는 키워드 안에서도 파생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중국에는 하나의 키워드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상품들을 내가 다 가져가서 다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어떤 스타일 하나를 딱 골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고른 이 스타일이 과연 많은 대중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이냐, 아니면 어떤 소수의 누군가한테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구매 대행은 그냥 우리가 있는 제품 갖다 올리면 되니까 이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같은 뭐 키워드 안에서 패딩, 뭐 니트, 뭐 청바지, 바지 뭐 이런 걸 올릴 때 최대한 상품을 다양하게 많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셔라. 왜? 옵션 등록이 또 쉽잖아요. 사이즈, 컬러 이것만 구분해 주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되게 강점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 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동대문 의류 한번 봐봐요. 프리 사이즈가 엄청 많아요. 심지어 그 SPA 브랜드에서 나오는 데도 이제 막 가보면 프리 사이즈로 나오는 상품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까요? 사이즈 범위를 좁히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실 사이즈가 되게 크신 분들도 있고 되게 작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이 옷에 대한 사이즈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막 크게는 뭐 6X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를 버리지 말고 오히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상품을 올리면 오히려 구매 전환율이 되게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중국은 전반적으로 평균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내가 라지여도 2X 라지를 입어도 약간 좀 맞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건 뭐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이런 경향이 있더라 정도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판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소비자 취향이 너무 다르다는 게 약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뾰족하게 가져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동 상품이나 효자 상품이나 사입으로 판매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객단가가 되게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많은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많이 팔려면 또 이제 앞에 얘기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타겟팅 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쵸?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단가 낮은 거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퀄리티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매 대행 셀러로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피해야 될 경쟁 상대는 국내 셀러예요. 국내에서 빠르게 배송하는 셀러들. 근데 쿠팡 그로스에서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품도 되게 많고, 그쵸? 그리고 이제 상품을 뾰족하게 만들기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일단 트렌드 변화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입을 막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한 몇 개월 뒤에 스타일 막 바뀌어가지고 기존 거 막 재고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기회는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하면서 겪었던 건데, 특수복들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연주복, 막 되게 화려한 드레스, 제가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언제 입을지 모르는 그런 화려한 드레스들, 그리고 막 조리복이라는 키워드도 되게 많이 제가 판매를 해봤고요. 그래서 특수한 환경에서 입는 것들 있잖아요. 막 의사 가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상품의 종류가 중국에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찾아서, 그런 건 또 카테고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그런 걸 올려보시는 것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이런 특수복 같은 걸 팔다 보면 보통 단체 활동을 하는 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벌만 주문하지 않고 여러 벌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품 하나 등록할 때 여기 우리는 이제 그 국제 배송비를 다 포함해서 해 놓잖아요, 판매가에다가. 근데 사실 이 옷이라는 게 하나 있을 때나 뭐 5벌 있을 때나 무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옷 한 벌에 얇은 거는 뭐 200g, 150g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하나 150g짜리 옷을 하나를 팔아도 우리는 1kg 기준으로 무게를, 최소 무게를 잡아서 그 배송비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5개가 더 된다 해도 사실 하나의 배송비만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개에 내가 추가적으로 플러스했던 그 배송비는 다 나한테 뭐가 돼요? 마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에 이제 구매하는 구매 수량이 높아질수록 내가 남겨먹는 마진율이 되게 많이 커질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보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패션 브랜드는 상표권 이런 가품에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가품은 절대 판매하시면 안 되고요.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트렌드도 빠르고 막 이쁘고 잘생기고 막 멋있게 사진 찍고 감성적이고 이런 쇼핑몰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도매라는 엄청난 그 동대문 시장에서 중국 그 바이어들도 많이 와가지고 물건을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사진은 우리나라 쇼핑몰 사진들이 이쁘니까 그 사진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중국에서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초상권에 걸리게 되고 상표권에 걸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패션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잘 알 때 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진짜 딱 봤을 때 중국스러운 거, 그 중국 모델 같은 거, 이게 뭐 서양인은 동양인은 다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구분이 갈 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그 의류 같은 거는 1688에서 보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688에서 소싱할 때 공장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포장 상태가 정말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배대지에서 한번 검수를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저는 일반 막 드레스랑 막 셔츠 이런 거를 판매를 했었는데 마대 포장으로 돼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이거 고객님 받으면 새 상품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포장 보안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것만 좀 주의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패션 잡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패션 그 의류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일단 강점부터 보면 당근마켓에 되게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반품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반품이 들어와도 이게 취향 차이가 너무 심하고 사이즈도 다 다르다 보니까 다시 재판매하는데도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원가가 싸니까 사실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 의류 수거함 같은 데다 막 넣는 경우도 많은데, 패션 잡화 같은 경우에는 옷보다는 조금 이 범위가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게만 올리면 당근마켓으로도 얼마든지 재판매가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신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팔아봤는데 신발도 생각보다 재판매가 많이 됩니다. 뭐 그 외에 나머지는 그 의류 쪽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약점도 마찬가지예요. 약점도 강점 대비 퀄리티가 좀 낮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선택의 폭이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뾰족한 상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소비자 취향 차이로 인해서 내가 이걸 하나의 제품으로 되게 타겟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다 비슷해요, 패션 의류랑. 근데 이제 여기 위험 요소를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캐릭터랑 디자인권 같은 것들이에요. 디자인권은 이제 캐릭터, 근데 이건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금속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웬만해서는 그냥 아예 하지를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캐릭터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잘 알지 않는 이상 그냥 애초에 캐릭터가 붙어 있거나 금속류 액세서리들은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패션 잡화에서 약간 이제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에서는 좀 시즌성 키워드로 접근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했던 경험 중에 그 겨울 시즌에 그러니까 뭐 할머니 털 신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베레모 아세요? 할아버지들이 많이 쓰는 베레모? 그 종로 같은 데 가시면 이제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시거든요. 그 모자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뭐 헌팅캡, 베레모 이렇게 검색해봐도 되고, 또 이제 할머니 뭐 털 신발,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구매해서 보내주는데 절대 하나만 사지 않아요. 최소한 2개, 3개 종류를 사서 보내주기 때문에. 왜냐면 또 싸잖아요. 원가가 막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를 제가 뭐 2만 원, 3만 원에 올려놔도 팔리니까 그런 데서 좀 강점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타겟팅, 이런 잡화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을 젊은 수요보다는 저는 약간 아예 약간 온라인에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는, 그래서 막 가격 비교도 막 안 하고 막 쿠팡도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런 타겟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지털 가전인데 이거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구매 대행으로 팔기 되게 괜찮은 카테고리류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인증을 받아야 하니까 이게 국내에 사입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물건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점은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증이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쨌든 중국은 무조건 제품이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품이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조그마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사입하시는 분들이 이 소형 제품들을 많이 왜냐면 창고 보관도 용이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조그마한 제품들은 다 가지고 오는데 이 전자제품은 가져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조그마한 전자제품을 팔 수가 있으니까 구매 대행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또 취급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샘플링 받아가지고 촬영을 하기 되게 좋죠. 우리 상세 페이지를 되게 이쁘게 꾸미는데도 상당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디자인이 이쁘고 특이한 것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약점을 보면 브랜드 의존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너무 유명한 전자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그리고 그 외에 뭐 밑에 파세코라는 이제 그 다음 밑에 있는 이제 브랜드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고급화된 브랜드들은 좀 전에 얘기한 브랜드 그리고 약간 가성비를 추구하는 브랜드는 뭐 파세코나 그 이하의 어떤 그런 브랜드들. 그래서 이 브랜드 의존성이 되게 커서 그 브랜드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을 우리가 판매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가전 카테고리에서 이제 세부 카테고리로 들어갈 때도 우리가 모든 카테고리를 다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는 거는 가능하지만 판매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중국 아시죠? 그 플러그, 콘센트에 끼는 플러그가 11자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동그란 돼지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아쉬움을 느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팔아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자제품을 팔 때 돼지코만 잘 보내주면 그 소비자가 이런 걸로 크게 컴플레인 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되지 않으나 어쨌든 아쉬운 부분인 거는 사실인 거죠. 약점이 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전자제품이 그래도 구매 대행으로 왜 잘 나간다고 하겠어요? 시즌성이 너무 강해요. 더운 날 쓰는 거, 추운 날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실 시즌성이라는 거는 1년에 한 번 반짝 팔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오히려 4분의 3 동안 4분의 3 시즌 동안에는 이 재고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사실 막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나 내가 뭐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거나 하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매 대행으로 그냥 반짝반짝 미리 준비해가지고 판매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업을 듣고 매출을 많이 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디지털 가전의 그 계절 상품들을 많이 취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대표적인 유튜버들도 많이 있죠. 이게 전기 관련된 제품들, 전자제품들 이것저것 많이 써보시는 분들 그만큼 뭐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기 제품에 되게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제품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씩 가져와서 소싱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어쨌든 우리나라 니즈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니즈를 가지고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 없거나 약간 신선한 제품들이 중국에는 꽤 많이 깔려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틈날 때마다 타오바오를 봐요. 사실 이거는 키워드 소싱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가져온 제품이 무조건 팔린다, 노출이 된다라는 보장은 어렵지만 타오바오에서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쪽 카테고리에서. 그리고 내가 봐도 약간 이거 좀 재밌는데 신선한데 하면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올려보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내 스토어의 구축이 어느 정도 이런 카테고리로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보여주면 이제 지속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또 이제 재구매가 일어나고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 SNS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소개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 반응 좋은 거 결국에 그 반응들이 다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 결국에 그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캐치해가지고 상품을 소싱해서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위험 요소는 어쨌든 구매 대행은 우리가 물건을 직접 우리가 써보지도 못하고 실물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바로 고객님한테 보내기 때문에 이 상품성에 대한 좀 의심이 계속 있어요. 실제로 저도 계절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정말 악성 리뷰를 엄청나게 많이 달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저도 이제 효자 상품 만들 때 했었던 건데 제가 반품 들어온 걸 받아서 써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증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내가
이 폭발적인 그 검색량을 가지고 판매를 극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만큼의 약간 리스크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경험치랑 판매자랑 좀 잘 소통을 해서 그만큼 좋은 상품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구 인테리어 카테고리예요. 가구는 어떻게 보면 접근 방식이 패션이랑 비슷해요. 상품을 이제 고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속성값보다는 디자인이 먼저 우선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한정적인 디자인이지만 중국은 되게 이 디자인 동안 특이한 것도 많고, 뭐 이쁘다는 게 아니라 특이하고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 데서 우리가 분명히 강점을 가져갈 수가 있다. 왜냐면 결국 수요가 없으면 수요가 적거나 없으면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특이한 디자인, 약간 뭐 특이한 색상 이런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중으로 봤을 땐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나 이거를 사입해서 가져오는 우리나라 판매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분명히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매 대행은 내가 뭐 물건을 사입해 오는 것도 아니고 제작하는 것도 아니니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중국에서 그냥 키워드로 검색해 찾아보고 여러 상품들 그냥 가져다 올리기만 하면 되죠. 패션 카테고리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키워드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다양한 디자인과 어떤 다양한 속성을 가진 상품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다. 그게 또 이제 구매 대행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뭐 제가 뭐 가구를 국내에서 많이 안 사봐가지고 국내 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싸다라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테고리 경쟁력, 이거 뭐 가구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일단 너무 부피가 크고 막 이렇게 캐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내에서 내가 직접 막 생산을 하고 제조하고 막 보관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카테고리의 좀 특성상 장점이 분명히 있다. 반대로 어쨌든 우리도 배송을 하나하나 해줄 때 발생하는 배송비나 관부가세, 그러니까 이거는 크고 무거운 가구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송비나 관부가세, 왜냐면 무게가 크면 아무래도 가격은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 판매가에 그냥 녹이기에는 내 판매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 보이고 이러니까 꼭 이런 걸 상세 페이지에 잘 기재를 해 두시던가, 혹은 그 판매가 되면, 비싼 제품 판매가 되면 고객님이랑 그때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판매가가 50만 원이 넘는 게 판매가 된다. 그럼 저는 무조건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배송비가 얼마 정도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관부가세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드리면서 혹시 그 과정에서 고객과 조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뭐 일정 부분 조율을, 뭐 비용 처리를 해드릴 수도 있고, 혹은 마진이 좀 많이 남는다 싶으면 제가 뭐 대신 내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미리 하고 물건을 사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뭔가 이렇게 큰 제품을, 비싼 제품을 보내는 게 또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배송 기간이 좀 늦을 거예요. 뭐 저희가 2주 뒤에 도착한다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뭐 3주, 4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조립식이나 설치 제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뭐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가구가 되게 많아요. 소형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근데 이걸 조립을 하려면 뭐 이게 남자들이야 막 이것저것 막 끼고 막 하다 보면 설명서가 있어도 사실 안 보면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런 편이고.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설명서가 뭘로 되어 있어요?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제품들을 내가 본격적으로 막 효자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할 때는 이런 CS를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지 오히려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조립 영상을 찍어 놓는다든가, 조립 설명서를 한글로 매뉴얼을 바꿔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고, 막 설치를 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어닝이나 막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영상 같은 걸 확실하게 찍어 놓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내가 뭐 숨고 같은 데서 사람 불러가지고 보내서 거기서 설치를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죠. 대신 그만큼 내가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효자 상품을 만들어서 기껏 판매를 했더니 너도 나도 이렇게 다 어쨌든 그 위너 싸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 제가 샘플을 받아가지고 상품을 다 찍어서 보내는데, 부피가 진짜 큰 가구들은 제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제 차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걸 샘플을 어디 스튜디오로 가서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저작권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권리 보장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저는 그 타오바 판매자랑 오래 이제 연락을 하던 판매자여서, 거래를 하던 판매자여서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상품을 잘 팔고 있으니까 누군가 자꾸 내 상품을 뺏어간다. 근데 이게 사진이 좀 달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상세 페이지에 쓰지 않고 진짜 실제로 쓴 사진들이 있으면 나한테 좀 싹 다 보내줘라. 그랬더니 한 20장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막 조합을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던 또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자, 가구 인테리어는 어쨌든 당연히 이제 물론 이제 이건 부피가 크다는 기준 하에 사입해서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특이한 디자인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러 상품들을 다양하게 노출시켜가지고 뭐 한 명한테 팔더라도 그런 구매자를 100명을 우리는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대량 구매라고 써놓은 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쁜 인테리어 뭐 소품들이나 가구 같은 것들은요, 실제 업장에서도 주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도 판매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뭐 테이블 의자 세트 제품이 30만 원 정도 되는, 객단가가 한 34만 원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 6세트인가 팔려가지고 좀 할인을 해줘서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가까이 한꺼번에 매출을 냈던 경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테리어 제품도 이쁜 거 가지고 오면 이게 생각보다 하나하나 주문이 아니라 하나에서 크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근데 이제 그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관부가세랑 배송비죠. 이런 부분들만 좀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구 같은 경우에는 파손 위험이 있고, 반품을 했을 때 또 이걸 내가 다시 받아오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배송, 자, 이건 제가 또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막 3층, 4층이에요. 그러면 기사님이 절대 그거를 혼자 들 수도 없을 뿐더러 계단으로 이고 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리 차를 불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제품들을 판매를 할 때는 꼭 그 구매하는 사람의 그 구매 환경까지 좀 생각을 하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아동용 가구도 되게 많아요. 이거 절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판매를 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장난감 보관함. 근데 사실 장난감 보관함이라는 게 뭐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뭐 바구니에다가 장난감 넣어서 장난감 보관함처럼 써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장난감 보관함이라는 키워드는 쓰면 안 돼요. 하지만 그냥 일반 뭐 생활용품 보관함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우회해가지고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11세 이하 어린이들에 관련된 키워드나 이미지는 아예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스포츠 레저. 자, 여기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아이템 발굴에 들어가시면 여기 1차 카테고리에서 밑에 쭉 내리시면 스포츠 레저가 있죠. 그리고 2차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주의하실 게 등산, 캠핑, 골프, 그리고 뭐 여기 낚시, 당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약간 뭔가 전문적이고 뭔가 엄청 다수가 하는 취미생활이라기보단 소수가 하는 취미생활인데, 약간 아저씨들이 막 미쳐있는 것 같은 이런 취미생활 있죠. 여기에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아무거나 절대 막 가지고 와서 판매하다가는 지재권 이슈가 정말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채, 뭐 당구채, 낚싯대 이런 거 있죠. 되게 고가의 제품들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카피 제품으로 막 아무거나 가져놓고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비싸게 올려놨는데 우리가 그걸 비싸게 팔아요. 근데 실상 그게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악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나도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정말 빠삭하게 잘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자, 등산에서도 3차 카테고리 같은 걸 보면
등산 장비는 못해도 등산화, 등산 가방, 등산 의류 이런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등산 가방이랑 등산화도 되게 많이 판매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카테고리 골프에도 보면, 자, 3차 카테고리에서 골프 필드 용품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4차 카테고리에 이런 게 있어요. 헤드 커버. 자, 이게 뭐냐면 그 골프 클럽에 끼는 헤드 커버거든요. 이것도 검색해보면 인형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인형들은 막 저작권이 있는 인형이 아니라, 물론 저작권이 있는 인형이 있어요. 막 포켓몬스터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막 그냥 뭐 사자, 호랑이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클럽 헤드라고 이제 가죽처럼 만들어진 거나 천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세트로 되게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내가 그 골프 전문용품은 아니어도 어떤 그 서브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다. 헬스용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기회라고 보면 단체로 하는 취미 활동들이 있죠. 그런 데서는 단체 주문도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의류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처럼 그런 되게 작고 가벼운 소품인데 단체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이 올려놓으면 생각보다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거기선 내가 뭐 이런 게 횟수적으로 많지 않더라도 한 번 판매할 때 마진을 생각보다 꽤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약점을 보면 이거는 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의존성이 되게 커요. 전문용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오토바이 관련된 헬멧, 뭐 그리고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도 파는데,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어쨌든 안전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군가 신고를 하면 어떤 부분에는 분명히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잘 모르면 네, 구분을 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레저는 이렇게 좀 다뤄봤고요. 마지막,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든 사입을 하든 정말 많이 다루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죠. 생활 건강이라는 카테고리예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점, 일단 첫 번째 강점, 당연히 상품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제품들도 많고, 이건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이랑 다 비슷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약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워낙 많이 다루는 카테고리다 보니까 이 셀러들이 정말 많은 개인 셀러들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에 생활용품 관련된 것만 검색을 해봐도 수입을 해가지고 직접 그로스로 판매하는 것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배송 서비스나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구매 대행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막 가구처럼 비싸고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기보다는 그 저가녀 제품의 작은 상품들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은 상품들을 찾아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품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상품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약점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 건강은 사실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카테고리들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뭐 우리가 이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카테고리 딱 하면 보통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 농기계, 농사 관련된 카테고리, 그리고 공구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이게 접하기가 어려운 카테고리다 보니까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 전문 종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는데 뭘 물어봤을 때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사전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한 카테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누군가 이제 내 고객이, 내 소비자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타오바오 판매자나 뭐 1688 판매자나 똑같이 나도 물어보면 돼요. 나도 그 판매자들한테는 고객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고 그대로 답변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카테고리들에 비해서. 하지만 또 이제 모든 기회는 분명히 있죠. 이 공구류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증 비용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되게 제한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전기 공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성능이 되게 중요한데, 이 성능이라는 거는 사실 매년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계속 같은 거 가지고 오면 그 안 좋은 성능을 그냥 계속 판매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계속 소싱을 해오면서 새로운 걸 보여주면서
그걸로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이제 이 생활 건강에서 시즌성이 되게 강한 게 있죠. 뭐 정원, 원예 관련된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즌의 핵심 상품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상품 소싱할 때 뭐 작년이나 어쨌든 뭐 3년 데이터 봐가지고 피크 시즌 기준으로 한 2달 전부터, 두세 달 전부터 소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뭐 원예 관련된 것들은 4월부터가 이제 피크죠. 3월 말 4월부터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1년에 딱 이때 한 번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가 등락 폭이 되게 이제 심한 이런 부분들은 구매 대행이 상당히 잘 맞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죠. 위험 요소를 체크를 해보면 이게 국내 셀러들 중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막 대단히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데, 제가 이 상표권 등록을 막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 브랜드를, 내 상품을 지키기 위해서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셀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하셔라.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그 상표권 등록하는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상표권은 말 그대로 그냥 그 키워드에 대한 권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그 등록된 상표권으로 로고가 박혀 있는 상품이다, 절대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그런 거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생활 건강, 건강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들은 다 빼주셔야 돼요. 자, 다시 아이템 스카우트로 돌아와서 생활 건강을 볼게요. 생활 건강에 보면 2차 카테고리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건강 측정, 건강 관리, 당뇨, 의료 실버, 재활, 물리치료, 좌욕, 냉온, 구강 위생, 눈 건강, 발 건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아예 그냥 제거를 하시고 그 나머지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소싱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차 카테고리 기준으로 간단하게 제가 훑어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가지고 상품을 좀 소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세분화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판매가 좀 더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전달을 드릴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